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의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력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그룹 총수로는 두 번째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의선 회장도 미국으로 향했다고요? 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늘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재계 총수로서는 재계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에 이은 두 번째, 재계 인사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회장에 이은 세 번째 합류입니다. 앞서 김동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산업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구체화 등을 위해 지난 28일 워싱턴으로 떠났고 다음 날인 29일에는 이재용 회장이 이를 따랐죠. 이 회장은 우리 측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글로벌 3위 완성차 그룹 수장이자 앞서 2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현지 투자를 발표한 정 회장의 합류로 우리나라 관세 협상단 행보에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동차에 부과된 25% 품목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서 정 회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러한 재벌 총수들의 잇따른 미국행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미국행을 요청한 건 아니다라며 개별 민간 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 협상의 큰 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 시한 하루 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기 전 워싱턴에서 예정이 없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긴급 회담도 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총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직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24일부터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워싱턴과 뉴욕에 이어 스코틀랜드, 다시 워싱턴까지 협상을 이어왔는데요. 여기에 구 부총리가 합류해 접촉면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은 현지에서 긴급 조율됐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기 전 한미 관세 협상의 키맨 역할을 하는 러트닉 장관을 먼저 설득하기 위해 극비리에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총력전에도 미국은 막판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일주일간 세 차례에 걸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만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의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까지 미국 측에 우리가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내민 협상안에 불만이 있는 거라면 결국 관건은 투자 규모가 되겠죠. 네, 일단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분야까지 포함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로선 대미 투자 규모 면에서 한미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이제 협상 타결의 승패를 가릴 관건으로 꼽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당초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준비했는데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이것의 4배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액을 당초 계획했던 1,000억 달러에서 최대 3천억 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협상 타결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바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일본 등에 머무르고 있는 장관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가 다음 달 1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현지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SK온과 SK엠무브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사의 합병은 최근 SK엠무브의 기업 공개가 중단되면서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전 양사의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SK온과 SK엠무브의 합병을 의결했습니다. SK온이 SK엠무브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합병 법인은 11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리밸런싱 전략의 일환입니다. 알짜 자회사인 SK엠무브와의 합병을 통해 SK온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은 251%에 달합니다. 여기에 최근 무디스는 배터리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과 높은 부채 부담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온이 이번 합병으로 올해 자본 1조 7천억 원, 상각적 영업이익 8천억 원의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활유 제조사인 SK엠무브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1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전기차 사업의 시너지도 예상됩니다. SK엠무브는 차량용 냉매와 냉난방 공조 등 전기차 특화 열관리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안정성을 높이는 액침 냉각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SK온의 상장 계획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SK온은 2021년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후 2026년 기업 복귀 조건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FI가 보유한 SK온 전환 우선주 전량을 3조 5,880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마련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은 각각 2조 원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SK가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에 4천억 원을 직접 출자합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1조 6천억 원에 대해서는 주가 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양사가 합병한 이후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고 상장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SK엠무브의 IPO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FI로부터 SK엠무브 지분 30%를 재매입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전기차 관련 자회사 SK온과 SK엠무브의 중복 상장 논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지호입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처벌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모두 발언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경제법 내에 형사처벌 조항이 관행적으로 들어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이런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저해 요소가 된다며 국제적 표준에 맞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재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 제도를 정비할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합니다. 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TF, 이제 성장전략 TF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역할은 어떻게 변경되는 겁니까? 비상경제점검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즉시 가동됐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체로 출범했습니다. 그간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생 경기 회복과 글로벌 통상 대응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제는 장기적 과제 중심의 성장 전략 TF로 전환하고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을 맡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회의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100조 원 펀드는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규제 혁신 등 산업별 발전 방안을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금지와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에 피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 우리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우리 정부가 추진해오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조금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거센 반발에 제정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화법으로 나뉩니다. 독점규제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을 하고 이들에게 여러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 브랜드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자사상품 우대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를 강제로 끼워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또 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등이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이 규제 대상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 독점 규제법에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자국 기업이 대상에 포함이 되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공정화법만이라도 좀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온플법은 과거에도 미국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전 정부에서 한 차례 법을 제정을 했는데 미국의 반발로 당시에도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온플법 규제 철회 또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관세 협상에서 요구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관세 협상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 국회는 이 입법 논의를 통상협의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사들은 내심 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입니다. 구글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까지 나서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넘겨주면 우리 핵심 자산을 그대로 뺏기는 것이란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글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구글 지도를 고도화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구글이 지금 반출을 요청하고 있는 지도는 1대 5천 축적 지도로 좁은 골목길까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1대 2만 5천 축적보다 세밀한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구글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안보 시설을 비공개로 하면 허락하겠다는 입장인데 구글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글의 속내는 국가의 핵심 자산을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구글이 국가의 핵심 자산을 활용해서 첨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나 증강현실 또 자율주행 같은 다양한 공간 정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 서비스 관리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특히 지리정보 시스템이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사업자 등 중소기업도 줄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구글이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일단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밀지도는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절대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망사용료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EU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앞으로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했죠. 우리 정부가 받는 압박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망사용료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면서도 적절한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에게 좀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트래픽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AI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용량 확충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보다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망 사용료도 반드시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앞으로 거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미국은 이 EU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교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EU가 앞으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 망 사용료 문제에서 EU에 사실상 완승을 하면서 막판 협상에서 우리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급부상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센 추격에 맞서 거래 시간 연장과 수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거래 시간을 연장한 건 지난 2016년 정규장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한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한국거래소까지 거래 시간 연장을 택한 걸 보면 대체거래소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출범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달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주식 거래 대금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19조 원에 약 4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출범 이후 최근 기준으로 확대하면 전체 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입니다. 네, 굉장한데요. 아무래도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까지 거래할 수 있다는 이 편의성이 투자자들을 자극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정규 시간 외의 거래, 그러니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덕분입니다.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거래소보다 약 5시간 더 긴 거래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실제 7월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 대금에서 프리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애프터마켓은 13%대입니다. 정규 시간 외 거래가 총 거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겁니다. 또 낮은 수수료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같은 가격일 경우 수수료가 더 낮은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이 자동 배정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은데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갖게 되다 보니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 수익성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거래소도 대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별도 기준 지난해 매출은 6,60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 수수료 수익이 5,4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80%에 달합니다. 만약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된다면 올해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가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거래소도 이를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응책의 가장 큰 틀은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수수료를 내리는 겁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결국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거래소가 국내 증권사들의 프리와 애프터 시장 연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기간에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고 일부 증권사는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거래 시간이 연장이 되면 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인력도 그만큼 더 필요하겠고요. 예.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단일 종목 거래량 제한 규정인 이 30% 룰 같은 게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중으로 대체거래소와 유예 가능성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때문에 도입 추진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노조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경환 노조위원장은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검토해볼 의향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여부도 주목해볼 이슈입니다.
금융위는 30% 룰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규제 강화 관련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측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늦어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30% 룰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개별 종목의 일일 거래량이 거래소 대비 최대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현재 약 800개의 종목 중 절반 이상이 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 연장, 또 대체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서울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서울 목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 기준이 강화될 경우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목동 일대 재건축은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섰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4일 만료되는 국제 민간 항공지구의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에서 13km를 최고 90m까지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간 규제에 포함되지 않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까지 새롭게 고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0층이 넘는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지는 셈인데 수년간 재건축을 준비해왔던 목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만 아니고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이 같은 소식에 그동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목동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1억 정도 쏟아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20평도 이럴 때 조정받으면서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자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섰습니다. 오늘 목동 재건축 단지를 찾은 오 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종안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리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불리하게 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처리 기한제를 도입을 해서 과거 같으면 한 10년 걸리던 것을 한 7년 정도로까지 앞당기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와 부천, 인천 계양구 등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통일안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